자, 협의 무권 대리 파트를 교재를 펴봅니다. 119페이지. 자,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되어 있고 양가를 보면 본인이 나왔죠. 그죠? 그럼 박스 안에 추인하고 추인 거절이 나오겠죠? 130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추인해야 유효다. 이런 뜻이죠. 이게 추인권이죠. 그리고 133조를 먼저 봅니다. 추인을 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아, 무권 대리가 1월 10일 날 있었다. 1월 20일 날 추인했다. 그럼 20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일부터 유효가 되는구나. 계약 시에 소급하여라 박스를 딱 치세요. 뻑 하면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2조를 보면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보통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갑이 병한테 추인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갑이 병한테 연락을 해서 추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꼭 병에게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을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못 참고 병이 이 땅을 또 파는 경우.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이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 병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해도 됩니다. 꼭 상대방에게만 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다만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2조.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무효다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 만약에 을한테 추인을 했어요. 이렇게 잘했다 내 자식아. 이게 추인이죠. 잘했다 내 자식아. 이게 추인이야. 을한테 했어.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1월 20일 날 잘했구나 내 자식아 그랬는데 그 사실을 병은 25일 날 알게 됐어. 그렇죠?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을 때 병이 다이렉트로 아 갑이 추인했구나라는 걸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20일 날 추인을 했고 병은 25일 날 알게 됐다 만약에. 그러면 20일부터 25일까지는 갑은 이미 추인했지만 상대방은 모르고 있죠.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철회. 철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요. 그럼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은 추인을 하고 병한테 5억을 내놔라. 근데 상대방은 철회했다. 못 줘. 충돌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 어떤 게 우선하는가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먼저 한 게 우선한다. 먼저.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을 못해. 그런데 다시 한번 본인이 1월 20일 날 을에게 추인을 이미 했어. 근데 상대방은 아직 몰라.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아직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아직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32조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딱 기본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밑에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추인. 추인이 뭐예요? 사후동의.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인정하는 거. 그게 추인. 당연히 본인의 일방적 행위예요. 단독 행위.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권리예요. 일방적인 단독 행위이면서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억에 있죠. 니은 추인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B,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몰라. 그럼 상대방에는 추인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이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지만 그 사실 알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만약에 땅하고 건물을 다 팔았는데 갑이 건물만 추인해. 안 됩니다.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만약에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라 라는 게 판례입니다. 거기에 디귿. 리얼. 의사표시는 명시묵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팔아먹었다는 걸 알면서도 을이 가져온 돈을 받아. 이것도 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추인은 그 정도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 보면요. 2번에 보면 추인을 부정한 사례라고 돼 있죠. 그중에 동그라미 1번 하나만 체크해 봅니다. 갑이요. 을이 몰래 갖다 팔아먹었다는 사실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를 해버려요. 이건 추인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밑에 3번 추인 거절권.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추인을 거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권대리와 상속인데 이건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오른쪽 상대방 봅니다. 131조 최고가 나왔습니다.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첫째,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은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누구에게 최고하도록 돼 있어요? 본인에게. 본인에게 박스. 무권 대리는 아닙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그 밑에 134조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밑에 134조 두 번째 줄. 그런데 131조는 본인에게라고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최고는 본인에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죠. 발신주의입니다.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입니다. 우리 원칙이 도달주의였죠.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몇 개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 다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또 하나 숨어있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선악불문이라고 되어 있죠. 병이 을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병이 몰랐든 알았든 최고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131조를 보면요. 상대방의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악을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철회권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철회 못한다죠. 근데 아까 예외가 있었지. 다시 한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예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회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죠. 종문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단서에 뭐라고 써요?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철회하지 못한다. 아, 철회는 선의만 하는구나. 그래서 최고와 구별하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선의만. 이렇게. 이것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최고와 철회 중에서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일 때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거 모르고 있을 때만 꼭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상대방의 최고 철회를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계약에서 협의 무권대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겼더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란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135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돼. 그런데 원래 얘는 병하고 계약할 때 대리행위란 걸 했죠. 대리행위란 건 뭐예요? 모든 결과가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 갑에게 기속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을은 원래 책임지지를 않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행위를 한 을은 책임이란 게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추인을 거절을 했어. 그럼 얘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을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하게 대리행위를 한 을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135조가 됩니다. 조문이 있죠. 1항에 보면 이렇게 돼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을이 첫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가 무슨 뜻일까요? 무권 대리다 이런 뜻이에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권 대리다 이런 뜻이에요. and 추인을 얻지 못했어. 그럼 결국 무권 대리면서 추인을 얻지 못했어. 그죠?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럴 경우 을은 근은이라고 돼 있죠. 근은이 을이죠.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얘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던가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요. 병이요 손해배상을 선택을 해요. 야 손해를 배상해라 그랬더니 을이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버님 설득해서 딱 넘겨줄게. 계약을 이행할게. 이런 소리 못합니다. 손해를 배상하라 그러면 배상해야 되고요. 땅을 넘겨달라 그러면 어떻게든 땅을 넘겨줘야 되고요. 못 넘겨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을의 책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하든가.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입니다. 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선택에다 박스를 빡 치세요. 잘 나옵니다. 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잘 나와요. 상대방 선택. 그 다음에 이 항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즉 을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을이 책임지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요. 이 항에 보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을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그 다음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을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도 적용을 안 한다고 돼요. 책임이 없다. 아버지 땅을 몰래 팔아먹은 얘가 8살짜리야. 8살짜리에게 책임자라면 책임이 뭐예요? 그런 책임이 뭔지 몰라 얘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얘는 행위 능력자예요. 그래서 모험 1항과 2항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자, 조문 있는 것만 먼저.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을은 행위 능력자일 것. 여기다 2개가 더 추가가 돼요, 요건이. 근데 그건 지금 안 봐도 되고요. 3가지 일단 조문에 있는 요건을 기억하자. 그래서 밑에 기억의 책임이 발생 요건에 보면 A, B, C, E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조문에 있는 거. 그죠? 이때 어떤 책임을 진다?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하든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갑의 아들놈이 지가 직접 아버지 서류를 훔쳐다가 팔아먹었다가는 책임을 진다는 걸 알아. 아들놈이. 그래서 이놈이 머리를 뒀어. 아버지 서류를 훔쳐가지고 위조를 한 다음에 아버지 친구한테 갖다 줘. 아저씨, 아버지가 이 서류 갖다 주라는데요? 그래서 을이 서류를 봤더니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가 들어있어. 그래서 갑이 나한테 부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매각을 했어.
나중에 봤더니 이 자식이 서류를 위조한 거야. 갑은 추인을 거절을 해버렸어. 그럼 얘가 을한테 책임을 묻겠죠. 을은 뭐라 그럴까요? 나 잘못? 없다 말이죠. 나 갑의 아들놈한테 속았다. 그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을한테. 그런데 우리 민법, 대법원 135조는 무과실 책임이다. 너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135조는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거기 F를 보면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갑의 아들놈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아버지 친구를 속여서 그 사람이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친구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책임 못 지겠다고 펄쩍펄쩍 뛰었는데 우리 대법원 일단 책임져라. 135조는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에 A. 누구 선택? 상대방 선택 잊지 말자. 그죠? 요게 협의회 무권대리 계약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 전부입니다. 단독행위는 지금 안 봅니다. 머리 돕니다. 이거 봤다가는. 그리고 어딜 가면 돼요? 표현대리로 가면 됩니다. 111페이지. 표현대리는요. 무권대리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유효가 돼. 즉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이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무권대리인데 왜 본인이 책임을 지는가?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한테요. A 토지를 매각하라고 아니 A 토지가 관련된 서류를 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담보대출. 은행 가서 내가 땅 서류를 줄 테니까 은행 몇 군데 다녀가지고 이율 좋은 거 대출액 많이 나오는 거 그거 골라갖고 네가 대출 좀 받아와라 라고 부탁을 하고 각종 서류를 줬어요. 뭐 서류라는 게 이제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위임장, 인감증명 뭐 이런 거. 이런 거 줬어요. 그러면 을은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오면 되잖아요. 팔았네? 을이 이 서류 가지고. 자, 이때 을 땅 매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대출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지. 팔아달라고 부탁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권 대리예요. 그런데 병이 얘가 대리 매각 권한이 없다는 걸 전혀 몰라. 을은 분명히 매각 권한은 없죠. 근데 매각을 했잖아. 무권 대리죠. 근데 병이 전혀 몰라. 왜 모르나 봤더니 갑이 을에게 써준 서류가 있었잖아요. 거기 위임장에 뭐라고 써줬냐 하면 갑이 A 토지 거래 관련 권한 위임 이렇게 써줬어요. 갑이 위임장을 써줄 때 A 토지 담보대출 권한이라고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거래 관련 권한이라고 써줬어요. 부탁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권행위잖아요. 써줘 이렇게 써줬어. 또 하나 인감증명서를 보면 용도란이 있어요. 용도란 여기에 뭐라고 써줘야 돼? 은행 담보대출용 이렇게 써줘야 돼. 빈칸으로 줬네. 갑이 을한테 줄 때. 그래서 을이 매도용이라고 써버렸네. 그러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할 때 을이 보여주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한 병 당연히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병이 매각 권한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는 거 정당하죠. 정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병에게. 선이 무과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병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은 이유가 갑이 잘못 써준 서류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갑이 책임져야지. 이런 걸 뭐라 한다? 무권대리. 분명히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더란 말이죠.
그 책임질 만한 사정이 세 가지예요.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고요. 126조. 지금 요 경우에는 어른 담보대출 권한이 있죠. 그걸 넘었죠. 권한을 넘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미성년일 때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애가 성년이 되면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을 소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일을 처리하시는 대한민국 부모님 세고 셌죠. 애가 60, 70이 돼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너는 애여 이러잖아. 애가 성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돼가지고 애가 처리해야 될 일을 부모가 대신 처리해주는 대한민국 부모님들 무지하게 많아요. 다 무권대리야. 그런데 상대방이 애가 성년자가 됐다는 걸 몰라. 즉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리 행위를 해.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거 몰라. 이게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세 가지 경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이 구체적인 표현들이가 어떤 건지는 3월 달에 보고 5월 달에 봐가지고 완성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안 봐요. 괜히 봤다가 머리 깨지니까. 요거 가지고 이런 걸 표현대리라고 하는구나. 표현대리 유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꼭 기본 과정에서 해야 될 거. 표현대리가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의 그 효과. 요거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본인에게 유효라 그랬죠.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무조건 본인에게 막바로 다이렉트로 유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게 1억짜리다. 에? 5억에 팔았다.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 병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철회할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현대리라는 걸 만들어서 병을 보호한답시고 막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돼버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1억짜리를 5억에 산 병은 철회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을 딱 했을 때 병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1억을 3천에 샀다 본인은 추인 안 하려고 하겠죠. 그때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책임지라 그러면 되고 1억을 5억에 샀다 그럼 갑이 추인하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는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고 잽싸게 뭘 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자,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죠? 예? 바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되도록 표현대리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무권대리인과 거래를 한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상대방을 요 조문에서는 제3자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직접 상대방입니다. 직접 상대방을 조문에서 뭐라고 해놨다고요? 제3자. 우리 제3자 많이 만나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3자. 그 중에 125, 126, 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란 직접 상대방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1억짜리를 얘가 3천에 샀어. 갑은 뭐라 그럴까요? 어른 매각 권한 없어. 무권대리야. 나 추인 안 해. 그럼 얘는 표현대리 주장하면 되죠.
표현대리 주장해서 딱 내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표현대리라는 제도를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이 병은요. 소송에서 병은요. 죽어라 이것만 주장해요. 뭘 주장한다고요? 유권대리 주장해요. 판사님 갑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위임장도 받고요. 인감증명도 받는데요. 위임장에 분명히 거래 관련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인감증명에도 분명히 매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놈은 분명히 을에게 매각 권한을 줬어요. 근데 지금 안 줬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을은 분명히 매각 권한이 있었습니다. 라고만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원이 봤더니 아니야. 법원이 각종 증거를 봤더니 갑은 을에게 이런 권한만 줬고 이렇게 잘못 써줬을 뿐이야 갑이. 그럼 법원은 아이 병한테 야 아니야 유권대리 아니야. 내가 봤더니 이건 유권대리 아니고 표현대리야. 이렇게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을 때 법원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소송에서. 그런데 민사소송은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건 판단하지 않아요. 이걸 변론주의라고 해요.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소송에서 뭐만 주장하고 있다고요? 유권대리만 주장해요. 근데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무권대리 일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병의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표현대리 주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준다 안 해준다?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병은 패소해요. 모르면 패소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병은 죽어라 유권대리만 주장하게 돼 있어요. 표현대리라는 제도를 모르니까. 근데 법원이 봤을 때 유권대리는 아니고 표현대리가 성립해. 그럼 법원은 답답하죠. 병한테 언급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줘요. 끝까지 병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한 경우 유권대리가 아니라면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병을 패소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주장한 것만 판단해. 자, 1심에서 패소한 병은 낙담을 하다가 뭐 이정환이나 누구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한마디 딱 해주겠지. 뭐 표현대리 주장하세요. 그래서 2심에서 표현대리를 주장을 했어. 그럼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보겠지. 성립했어. 그럼 법원은 갑에게 책임져라. 판결해 주겠죠. 자, 이때 갑.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사님 제가요 서류를 이렇게 써준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병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 병은요 을하고 계약할 때 저한테 확인만 했더라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저한테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병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실만큼을 까고 책임지는 걸 과실상계라고 해요. 우리 교통사고에서 많이 보죠. 내 과실이 20%, 네 과실이 80%. 그럼 20%는 내가 책임지고 까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 이런 걸 뭐라 한다? 과실상계. 그러니까 병에게도 나한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까고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감경해 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한마디 딱 합니다. 엠마,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는 건 이미 상대하고는 뭐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병이 설령 너한테 확인 안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야. 즉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두 개 다 소송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내서는 안 되는데도 아주 잘 나옵니다. 두 가지. 네 번째. 이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땅이 거래가 금지된 땅이야.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거래가 금지된 땅 또는 거래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땅.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위반하고 계약을 했어. 강행규정을 위반했어. 그럼 계약 무효죠.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했어. 그래서 충돌해. 강행규정 위반을 그냥 무효로 처리할지 표현대리가 성립했으니까 주장해서 유효로 처리할지 어떻게 할까요? 표현대리 주장 못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설령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표현대리가 아무리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강행규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했으니 아무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4개 효과. 머릿속에 오늘 달달달 암기.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저 3가지는 나중에 볼 겁니다. 111페이지. 표현대리 서술의 의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3가지.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성질. 여전히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무권대리예요.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거 아니죠. 분명히 무권대리죠. 매각권은 없다니까 얘는. 분명히 무권대리예요. 동그라미 1번. 따라서 2번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다. 표현들이 주장하지 않고 철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2번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3번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4번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 과실을 참작해서 그만큼을 까고 과실상계 본인 책임을 경감해 줄 수는 없다. 5번 강행규정 위반돼서 무효라면 그냥 무효. 여기에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6번. 당연히 무권대리잖아요. 그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 즉 현명 없이 을 자기의 이름으로 했다. 이건 무권대리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걸 뭐라 했어요?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 그랬죠. 그죠? 그 정도 표현들이 효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자세한 3가지는 나중에 살펴봅니다. 지금 괜히 봤다가 머리만 아파요. 요렇게 무권대리를 협의 무권대리 그중에 계약, 그다음 무권대리인의 책임, 그리고 표현들의 기본 효과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118페이지 보세요. 예제. 갑은 을에게 땅에 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수여했으나 을은 병에게 팔아먹었다. 그죠? 자, 1번. 을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병만이죠. 그렇잖아요. 좀 전에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고 주둥이 터져라 말했잖아. 2번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병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3번에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어요. 악의야. 악의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랬어요.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강행규정을 위반했어요. 그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자, 5번은 을이 땅을 팔 때 자기의 이름으로 팔았어. 이건 대리가 아니야. 아니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그죠? 표현대리도 무권 대리고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5번은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무권 대리가 아니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봤던 기출 예제 중에서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더 있죠. 가불병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래도 못 풀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124페이지.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전형적인 무권 대리죠. 그죠? 근데 1번 갑이 추인을 안 했어요. 그럼 갑에게는 효력이 없지요. 2번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죠. 근데 3번을 봤더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대요. 악의래요. 악의라 하더라도 최고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틀렸죠. 4번은 기간을 단축해서 추인했죠. 변경 추인이죠. 병이 동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4번. 5번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고? 계약 시에 소급하여. 이 정도입니다. 무권 대리는.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 총칙은. 그런데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별유효권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법률행위 유효권 중에서 세 개를 본 거예요. 목적요건, 의사표시요건, 대리. 그죠? 하나가 더 남았어요. 부관. 그거 보고 나서 무효 취소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가 무효와 취소부터 나와 있습니다. 원래 민법 총칙은요. 유효요건 4개를 봐요. 목적요건, 의사표시요건, 대리, 부관이란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걸 이제 흠결이라고 합니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였었죠. 또는 취소할 수 있었죠. 그죠? 이걸 마지막으로 봐야 돼요. 근데 조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관을 보기 전에 무효 취소를 먼저 보게 됩니다. 보통. 자, 무효와 취소는요. 법률행위 즉 계약이 성립은 했으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게 무효 또는 취소예요. 원칙이 무효겠죠. 원칙이 무효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경우에는 유효화돼 뭐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계약이 있다. 또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걸 모아놓은 게 무효와 취소입니다. 그래서 무효의 뜻이 있고 취소의 뜻이 있어요. 각각 보면 됩니다. 자, 먼저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했죠. 그죠? 성립은 했어요. 계약은 체결됐어요. 근데 유효요건을 못 갖췄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효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입니다. 자, 무효 사유. 굉장히 많아요.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원시적 불능이거나 효력 규정을 위반했거나 반사의 질성이거나 불공정한 행위거나 만취해 있거나 등등등등등등. 거기에다가 우리 대법원은요. 계약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다라고 합니다. 즉 무효 사유는 열나 많아. 무효 사유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무효의 종류, 이거 이제 구별해야 돼. 첫째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요, 각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이 계약이 무효다라는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절대적 무효. 반대로 가장매매의 경우에는 가장매매 자체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여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진의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죠. 이 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죠. 이 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조문이 따로 있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 이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나옵니다. 전부 무효는 말 그대로 계약 전체가 무효예요. 그런데 일부가 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갑소유 A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을 한꺼번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땅 매매 따로 건물 매매 따로 한 게 아니라요. 하나의 계약에다가 땅도 매매 계약하고 건물까지 같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허가구역 내에 있고요. 허가를 받기 전이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건물거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거래는 허가구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토지건물 일괄 매매 계약에서 토지 부분만 무효란 말이죠. 즉 일부만 무효가 돼요. 이렇게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할 거냐 일부만 무효로 할 거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일부만 무효로 한다면 건물 부분은 유효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전이라도 건물만 먼저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고 건물만 먼저 대금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를 무효로 하면. 반면에 전부를 무효로 하면요. 토지거래 허가 전 건물 부분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전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도 먼저 넘겨달라 할 수 없고 대금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할 거냐 일부를 무효로 할 거냐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 정해놓은 게 137조죠. 원칙 전부 무효. 다만 예외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하나가 가분적이다 또는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요건하고요. 또 하나가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그때는 일부만 무효로 쳐지. 나머지는 유효. 이렇게. 자, 그래서 가분적이란 게 뭐냐? 무효인 부분하고 아닌 부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토지거래 따로, 건물거래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토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라 그랬으니까 토지거래 따로, 건물거래 따로 할 수 있지. 반대로 주택을 매매했는데 지붕만 날라갔어. 벽체만 따로, 지붕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런 건 불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토지거래 따로, 건물거래 따로 할 수 있다. 가분적이다.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 요거는요. 법원이 가정을 해보는 가정. 가정이란 게 뭐예요? 추측. 뭐라고? 갑과 을이
토지는 거래하지 않고 건물만이라도 거래를 했을까? 토지 거래가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토지 거래는 하지 않고 건물만 매매했을까? 추측을 해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안 했을 거야. 또는 건물만이라도 했을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추측을 해보면 그때 두 번째 거. 토지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거래를 했었을 것. 그런 걸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 조문을 먼저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 134페이지를 먼저 가면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 이게 뭐예요? 가정적 의사. 토지 거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하였을 것. 그죠? 무슨 의사?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 그래서 오른쪽에 요건을 보면 타이틀. 동그라미 1번 분할 가능성과 동그라미 2번 가정적 의사가 존재하면 일부만 무효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죠. 밑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가 없었더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 이게 가상적 의사죠. 그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토지를 제한 나머지를 유효로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아니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전체가 유효가 됐을 때 건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일부 무효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우리 128페이지에 밑에 절대적 무효하고 129페이지 상대적 무효하고 두 번째 전부 무효하고 일부 무효까지 본 거예요. 무효의 종류. 자, 이제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하고 불확정적 무효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정적 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 그런데 불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로서 현재는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죠?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있으면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죠. 이거 전형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그리고 세 개가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거래 행위. 요게 판례가 우글우글 쌓여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자, 3번에 양가로 2번에 유동적 무효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봤더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법률 관계라고. 우리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거기 법이 하나 더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토지 거래 허가 제도 두 가지 제도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토지 거래 허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그 관할관청의 허가는 첫째, 토지 거래 무슨 요건? 특별 유효 요건. 두 번째, 거래 전 허가일까요? 거래 후 허가일까요? 거래 후 허가입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 매매 계약서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고 나서 허가예요. 그 다음에 관할관청이 허가를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가가 있고 또 하나가 인가라는 게 있어요. 허가라는 게 있고 인가라는 게 있어요. 차이는 뭐냐? 허가는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이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재량적인 거예요. 그게 허가야.
반면에 인가는요.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해줘야 돼요. 약간 다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라고 돼 있으니까 토지거래를 허가해줄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은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허가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관할관청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 뇌물이 횡행해요. 뇌물이. 그렇잖아요.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뇌물 같은 걸 줘서 허가를 해주게끔 이렇게 많아요. 그런 일.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판례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지만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인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도 허가라고는 되어 있지만 인가적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허가란 토지거래계약의 특별 유효 요건이고 두 번째 거래 후 허가고 세 번째 허가라고는 되어 있으나 인가적 성질이 있다. 뭐 요 정도 딱 일단. 그리고 나서 요걸 묶어가지고 한번 보면 요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먼저 해요. 토지 매매를 해요. 허가를 안 받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무효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1월 30일쯤 허가를 받았단 말이지. 그죠? 유효가 되겠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으면. 그래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인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거래 후 허가 전. 요게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이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허가 신청을 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나왔어. 불허가 처분이. 그러면 무효로 확 정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나오면 아까 무권대리처럼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 똑같이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될 것이고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무효로 확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유효로 확정되는 게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무효로 확정되는 건 이거 말고 우글우글 있어. 판례가. 그러니까 요 기본이 되는 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추가를 좀 하셔야 돼요. 판례를. 또 하나는 요 상태.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각과 을 사이 싸운단 말이죠. 뭐 계약금을 주네 마네, 계약금을 돌려달라 마네, 뭐 등등등. 그러니까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 관계. 요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첫째, 거래 후 허가 전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다. 여기에서의 각과 을의 관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각과 을의 관계. 그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떨 때 확정적 유효가 되고 어떨 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그거 판례. 요거를 기본이 되는 걸 오늘 싹 속간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판례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우리 교재를 보면요. 어질어질합니다. 130, 131, 132, 133페이지까지. 그걸 또 모아놨어. 133페이지 핵심에다가.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자, 그 중에서 한꺼번에 다 하라 그러면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테니까. 딱 기본이 되는 것만 잠시 쉬었다가 몇 가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여긴 지우지 마세요. 네.